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됐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단 컨트롤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가 9월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 의무화를 밝히면서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에 온라인에 집중했던 어린이들의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미국에서 인종 문제에 대한 인식 등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인종 간의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이 생각의 차이는 왜 아직도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플로이드 사건으로 어렵게 발관해온 흑인이 사주인 작은 신문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여전히 분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안은 액수를 많이 줄였음에도 공화당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서 공화당 서열 3위 자리를 뺏긴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으로 시작된 투표 제한법은 인정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평행선을 타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 이후 미국은 다시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국무장관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오늘부터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는 뉴스를 끊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회견 또 성명서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한 2분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1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그 회담하기로 했었던 그런 그 스케줄, 시간 약속이 있죠. 중간중간에 이 스텝들이 들어와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을 너무나 인조이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예상과 크게 어긋난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슈. 하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타임도 서로 타임 스케줄도 맞지 않고 나가는 대통령, 아직 이제 시작한 대통령, 그리고 북한에 끄떡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양국이 생각하면서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 두 가지의 모든 이제까지 해왔었던 가능한 것을 다 합쳐서 앞으로 모색을 해나가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뜻이 없다. 난 그런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맞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건을 미국에서 내놔도 북한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문제다 하는 데에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백신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대했었던 지금 먼저 백신을 많이 가져가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소합하는 이런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군과 자주 접촉을 하는 한국군 55만 분, 명분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데 그 밖에는 이제 한국과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지스 이런 데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산을 하면서 세계적인 이 백신 생산 또 다른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추후에 보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개발 거리와 미사일 그 중량 같은 것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42년 만에 한국은 이제
주권을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회복하게 돼서 이것은 이제 중국과 북한이 싫어할 테고요. 또 하나 중국이 싫어하는 거 이미 성명을 내놨더군요. 대만 해협의 그 평화와 안정 여기에 두 나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뭐 중국이라고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이것을 미국 쪽에 좀 가까이 다가간다 해서 싫어하는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과 다 잘 지내야지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 같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을 한 거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우주산업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위기 좋게 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서 2분이 아니네요. 지금 벌써 5분이 지났네요. 한 가지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괜히 그냥 뭐 일만 벌려놓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성김, 대북 특사를 성김으로 한다라고 하고 지난번에 이미 한번 특사를 지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입니다. 지금도 역시 국무부에서 주요 직책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김 특사에 대해서 대북 특사로 한다 하니까 지난번에 한국의 그 대사로 갈 때에 그 불거졌었던 그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인데 아버지가 김재권 씨, 뭐 본명은 따로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납치 사건 때 그 당시에 일본 공사로서 그것을 주도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성김이 아닙니다. 성김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김대중 그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한 것을 제일 먼저 미국 대사에 알렸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성김 이제 대북 특사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연관시키는 것. 이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한국으로 대사로 온다 하니까 그 당시엔 너무 어려서 몰랐을 것이다. 이런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원했었던 사람이나 원치 않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했었던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재권 그 당시에 주1 일본 공사가 국가에도 반역이었다. 왜 그걸 또 미국에 알리고 실패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 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좌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같은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문제도 그래요.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였다 하는 게 문제인데 두 번째 어머니인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김 이 특사와 어머니가 두 번째 아버지의 두 번째 와이프였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과 국가의 포지셔닝과 연결을 시켜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와이프의 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와이프의 딸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을 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성김 대북 특사가 앞으로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가장 아주 미국 시민이에요.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뉴욕시가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 교육구이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 가장 큰 교육구에서 9월 달부터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전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이 노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고는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의 스케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진앙지였잖아요. 지금은 캘리포니아도 그 이후에 진앙지였다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이렇게 노멀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런 뉴스들도 이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수 있는 정도로 미국이 여러 가지로 그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이 문제는 주로 어린이들, 사춘기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거 큰 문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 동안 소셜 네트워크에 소셜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일반 분들도 중독이 됐고 나쁜 뉴스도 아닌 뉴스도 많이 소비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그동안 했으니까 더 많이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직장에 나가시고 하시면서 인터넷, 온라인 등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는데 그래도 그 습관이 있어서 예전에 막 가짜를 전하던 곳에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디지털,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등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어린이들, 사춘기 어린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어린이들이 계속 이제 소셜 미디어 하다가 서머 캠프에도 가야지 되고 이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소셜미디어 중독도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뇌가 그 사이에 1년 넘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온라인을 보는 동안에 또 중독성인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건 비상사태다 하고 오늘 그 악시오스가 뭐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라든가 아니면 또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여러 그 전문 분야의 교수의 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스크린에서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그 퀄리티를 보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죠. 성인들도 똑같아요. 온라인을 많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큰일 나게요. 하루 종일 뭔가 이 스크린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다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많은 매체를 봐서 뉴스를 그 이제 솎아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학생들이 또 성인들이 무엇을 보느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는 정리해야지 될 타임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완전히 끊어. 뭐 마약이나 그 도박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제, 스스로의 컨트롤과 절제, 뭐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심리학회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온라인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며 그리고 그 퀄리티는 어디를 봐야지 되며 이런 것 해서 한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자녀 없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제한. 어린이들에게는 만화 보기, 게임하기에 시간을 제한하는 것. 두 번째는 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바깥에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는 시간, 함께 걷는 것. 이것을 일상으로, 습관으로 다져두기. 세 번째, 타이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 타이머도 되고 앱 타이머도 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인센티브. 아이들에게 집에서 휴지통 갖다 버려. 백큐메 하고 일할 때 툴툴거리면서 하지 않는 것은 인센티브잖아요. 뭔가를 대신 주는 것 똑같이 뭐 싸우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잘하면 주고 아니면은 딱 꺼버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5번째는 나이에 맞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잠자기 전에는 다 끈다. 우리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것도 다 끈다. 베드룸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못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것.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이 중요하죠. 성인이 모델이 된다. 엄마 아빠는 이래야지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도 되고 너희는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뭐 다 알고 있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강하게 하다가 보면은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많이 집중했었던 것을 사람으로 디지털이 아닌 것으로 옮겨가는데 좀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해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제 인터넷판에 보도를 해서 많은 매체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렇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 커졌다가 또 뭐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즈음 그리고 그 직전 2019년 11월쯤에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알았다 하는 건데 미국 정보 우기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거나 일반 감기와 비슷하거나 하는 증상 그리고 누군가가 병원에 갔다. 우한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뭐 증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번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그랬기 때문에 우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새어 나왔을 수도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건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지만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없게 되는가 이 문제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 충돌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대라고 생각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논쟁의 여지는 있고요. 잠시 뒤에는 뭐 정치적인 분위기도 조금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4일인가요? 오늘 24일 맞죠? 내일이 25일이면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9분 몇십 초를 9분 거의 30초를 목 졸라서 숨지게 했고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이제 판결을 받아서 선고도 얼마 안 남았네요. 6월이 예정일이니까 남겨두고 있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인종에 관한 미국의 여러 인종들의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분위기에 대입시켜 볼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내일이 1주년 되는데요.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1875명에게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엑시오스가 입소스라는 뭐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 기구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본적으로 57%의 미국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미국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종에 따라서 당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백인 공화당은 35%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백인 민주당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지 내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몰랐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흑인은 80% 그리고 백인 민주당의 87%인데 백인 공화당은 19% 계속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지금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워야지 된다. 이렇게 달라요. 백인 민주당 87%, 백인 공화당 19%. 그리고 4분의 3의 백인 민주당은 내가 백인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참 어떤 그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은 5명 가운데 1명 25%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4분의 3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5%대 20%인 거잖아요. 75%대 20%.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 시위가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 하는 것은 백인 민주당은 60%, 그에 비해서 백인 공화당은 8%만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대체적으로 뭐 인종 평등, 차별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백인들은 아주 그 저돌적인 극단주의가 위험해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에이시안이나 뭐 히스패닉 아메리칸은, 특히 에이시안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종 차별,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요, 필요한 만큼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후에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동등한 권리와 그 화이트 아메리칸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인 공화당은 79%가 충분히 지금 충분히 변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 민주당은 12%만 충분히 변했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6%만 충분해. 그 정도면. 에이시아는 29%만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종차별주의적인 국가가 아닌가? 저는 아닌가? 라고 말씀을 꼬리를 올리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백인 공화당은 47%, 가장 많아요. 백인 공화당이 아니다. 근데도 47%입니다. 백인 민주당은 4%. 미국은 이 레이시스트 국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주목받는 또 언론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희 뭐 라디오 서울 방송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작은 신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목받은 신문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 읽었는데, 이 신문 이름이요. 신문 이름이 미네소타 스포크스먼 그 레코더, 미네소타의 흑인들을 대변하고 기록한다, 이런 신문의 이름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미네소타에서 발행되는 신문 맞고요. 87년 역사랍니다. 이 신문이 많진 않아요. 뭐 발행 부수라 뭐 이런 것들이요. 로컬 신문이니까. 그래서 미네소타 스포크스먼 그 레코더라는 이런 신문이 지금은 66살의 트레이시 윌리엄스 딜라드라는 분이 발행인이고 뭐 CEO이기도 한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87년 전에 만들었었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사가 있는 곳도 그 데릭 쇼분이라는 전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그렇게 해서 숨지게 한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분의 할아버지가 세실 그 뉴먼이라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창간을 했어요. 창간을 했는데, 창간을 해서 76년도에 숨지면서 그분의 와이프가 하다가 결국은 이 그 창간하신 분의 손녀인 그 트레이시 윌리엄 그 딜러드 씨가 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할아버지가 앉았던 책상에서 계속,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 자체가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관한 스토리를 쓰는 신문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신문에 속하는데, 지금은 발행인이지만 할아버지가 신문사를 만들 때 8살 소녀였었습니다. 주간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여러 가지 그 커넥션을 만들고 하는 건데, 참 지난 1년 동안 희망도 주고 싶었다. 어두운 뉴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당연히 겪죠. 소수국의 신문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스태프들이 전원이 돈 안 받고 일했고, 본인도 2년 동안 봉급 안 받고 일했는데 한 명도 그만둔 사람도 없고 해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신문사가 들어있는 건물이 66년 된 건물인데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뭐 넷플릭스라든가 훌루라든가 아마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잖아요. 훌루와 아마존에 개봉될 영화 시리즈, 신문사는 신문사인데 스몰 비즈니스로 뭐 혁명을 일으켰다 해서 스몰 그 소수 인종이 오너인 그런 그 비즈니스를 이 영화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데, 신문사가
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조금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로고라든가 뭐 이런 그 로열티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소수 인종의 권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데는 신문 방송이 중요하다.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물론 그런 면에서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께 미국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고, 또 같은 회사인 한국일보 그 미디어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6월 9일이 이제 뭐 52주년 창간 기념일인데,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일보도 그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아주 굉장한 그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100짜리 마켓 상품권도 드리고, 또 한국 TV 1년 무료 시청권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도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저희도 이제 완전 공영 방송, 공영 신문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께 운영을 해드리는데 어려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6월 9일 그 한국일보 같은 경우,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제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신문을 말씀드렸지만 한국일보도 미주에서 가장 먼저 신문을 만든 곳이 이제 그 한국일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함께 여러분들께 뉴스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뉴스를 보시고 이런 그 이벤트 하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정치적인 아이템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리즈 체니가 이제 열흘쯤 됐나요? 이 연방 하원 의원 포지션 넘버 서열 3위 자리에서, 컨퍼런스 체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한 것을 전해드리는 건데, 주말에 그 이후에 부정선거였어 하면서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같은 데서 투표를 하기, 특히 소수 인종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투표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주지사들이 다 서명을 하고 있죠, 공화당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려고 해보다가 리즈 체니가 이 그 악시오스의 조나단 스완이라는 기자가 국적이 미국이 아니에요. 호주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인터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푸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의 뜻을 얘기를 했어요.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각 주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 선거 제한법, 투표를 하기 좀 어렵게 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것은 있어요. 2002년도에 알고 전 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 뭐 500 몇십 표 차이로 졌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손들어줘서 그랬고, 뭐 이 파퓰러 보트는 수백만 표 본인이 많이 받았었고 하니까, 파퓰러 보트는 힐러리 클린턴도 뭐 300만 표 정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한 700만 표 정도 많이 받았고, 선거인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고원은 그 당시에 본인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반기를 들면 큰일 나겠다 해서 승복했다, 패배를 시인을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도 지금 그 알고라는 민주당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해야지 될 때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트럼프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을 규정 지으라면 그로 인해서 투표하기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더군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오밍 주인데 내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이 리즈 체니를 떨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예비선거에서 겨룰 그 공화당 사람이 그분이 주의 상원의원인가요? 상원의원이네요. 앤서니 볼찰드라는, 지금은 55살이에요. 그런데 이 이슈가 불거지려고 하니까 본인이 확 그냥 벌써 발표를 해버렸는데, 본인이 18살 때 14살인 소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19살 때 소녀가 15살 때 결혼을 했다. 3년 뒤에 이혼을 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소녀가 15살 때 결혼을 했다가 14살 때 서로 좋아해서 아이를 가졌고 그 소녀가 20살이 됐을 때 이혼하고 2년 뒤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이제 지역 신문이 쓰려고 하니까 본인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글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리스 체니는 예비선거에서 결혼해야지 되게 됐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그 제롬 파월 지금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는 때거든요. 만약에 재임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던 그 분이 지금 계속 그 바이든 대통령이 때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세계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잠시 뒤에 그 부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기간 산업은요 이리저리 지금 왔다 갔다 땡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고 있는데 2조 3천억 달러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뭐 원래 한 6천억 달러 정도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지금 그 반복이에요. 무엇이 기간 산업인가? 기간 산업 안에 다리 철도 놓는 곳 이외에 사람과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 인상 안 된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얘기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이 빨라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국 비즈니스 경제 협력체, 뭐 약자로 NABE 가장 뭐 파퓰러한 그런 그 협력체죠. 그리고 애틀란타 그 연준 의장이 시사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는데, 애틀란타의 그 연준 그 의장은 그 라파엘 버스틱 의장은 조금 뒤에 다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예상보다 더 많이, 불과 몇 개월 전의 예상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다, 견딜 만한 수준이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이요, 그 GDP 성장률을 6.5%로 이 전국 비즈니스 경제 협력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 4분기에 8.5%가 성장한대요. 2, 4분기에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데 쭉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56%가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15%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있어. 근데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85%는 경제 성장 안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급격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을 다시 휩쓸고 지나간다. 미국과 세계를. 이런 케이스가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는 거죠. 3월 달에 조사를 했었을 때는,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었을 때는 올해 국내 총생산이 5.2%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월, 5월이죠. 6.5%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5.2%에서 6.5%로. 그래서 농장 이외의 페이롤이 언제 그러면 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가, 그 일자리 같은 것들이 2022년 내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56%고, 그리고 10% 정도는요 2021년 올해죠. 4, 4분기에 팬데믹 이전으로 이미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3월 달에 조사했었을 때는요. 59%가 2023년이나 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2년 우리가 그렇게 잡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빠르면 올해 말, 분야별로는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더 성장한 분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나?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갈 것은 사실인데 이게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조금 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4분기에 2.8% 네, 인플레이션, 그리고 2022년도에 2.3% 내려갔죠. 이제 식혀졌죠. 그리고 2020년에는 그럼 얼만큼이었는가? 그때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을 못했었잖아요. 1.2%였습니다. 3월 달에는 예상했었던 것이 인플레이션이 1.9%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거예요. 2.8%.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조금 내려간다. 이것도 몰라요.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떠한 그 경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제에 대해서 나는 거시경제를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뉴스 같은데, 제롬 파웰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재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마음이에요. 라파엘 버스틱이라는 지금 아틀란타의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과 세계의 그 경제 컨트롤의 파워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자리가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럼 이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계층 없고 평등한 경제,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요. 애틀란타 연준 의장으로는 2017년에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말들을 해왔고 연준에서도 분위기가 또 바뀌고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에이션 라이브스 매터 시위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더 그렇게 됐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만약에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분명히 불평등한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떤 미국인이라는 게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소득층, 시골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해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보상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나도 모르는데 한 번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지 된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또 주택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 시장을 또 이분이 예로 듭니다. 그 라파엘 버스틱이라는 분이 예로 드는데, 흑인은 모기지 론을 못 받게, 뭐 수입이 없고 거기부터 어디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where do I begin인데, 이제 돈을 못 버니까 크레딧이 나쁘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높고 자동차 살 때도 이자율이 높고 하는데 아예 막 그런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차별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부동산 라이센스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그 부동산 업계에서 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융자도 해주지 않고, 또 그 주택 평가에 있어서도 부동산 감정이죠. 있어서도 똑같은 주택이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그 흑인 동네에 있는 것과 흑인 동네가 아닌 곳에 있을 때 감정이 달리 나오고, 이게 감정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흑인들을 힘들게 했다 하면서 그걸 의장이 되면은 다르게 하겠다라는 그 온건함보다 조금 적극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만 지금 노멀로 가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물론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으로 쏘아올린 라켓도 많지만 별로 큰 피해를 주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쏘아내린 그 공습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 카페에 다시 나가게 되고 이런 그 열 며칠 한 2주일 만에 노멀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휴전을 하고 나서 그 뒤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안보, 평화, 번영이 똑같이 중요하다. 두 개 국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예요. 이제 국무장관이 그쪽 지역에 가서 뭐 일단 그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아주 부촌의 아파트 세 채를 그냥 완전히 부숴서 그래서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여성이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데 22명 가족이 뭐 친인척을 합쳐서겠죠. 이번 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시각 자체가 희망을 전혀 팔레스타인 쪽에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도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자 지구가 또 새로 재건되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친 이스라엘인 것은 오케이지만 이게 이제 그 버니 샌더스라는 이스라엘계 의원의 얘기예요. 친 이스라엘계인 것은 좋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 희망을 안 주면 이스라엘에도 나쁘다는 거예요. 계속 복수심, 적개심, 뭐 아니면 도 이런 것만 키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하마스를 상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이제 그 어떠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분명한 당입니다. 선거에서 2006년도에 이겼고 2007년도에는 그 파타당과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겼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이건 우리는 파타당이지 뭐 하마스와 상대하지 않겠다.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하마스 쪽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톤 다운해야지 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도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미국 내에서 이번에 아주 그 이스라엘이 강하게 팔레스타인 쪽을 공습을 해서 하마스가 피해 본다기보다 일반인들이 1차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뭐 로스앤젤레스 식당에서 뭐 뉴욕 식당에서 막 어떤 그 피해가 이어지니까 이건 안 된다. 톤 다운해야지 된다. 해서 다 톤 다운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뭐 팔레스타인을 인종차별한다. 그 나치에게 당한 것을 팔레스타인에게 한다. 이런 지금 비난들 많이 그 나오고 있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쪽도 지금 뭐 열 하루 그러한 그 전투에서 조금 그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노멀이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 뭐죠? 그 아령 뭐 이렇게 드는 거 있죠? 엮기? 아령? 이런 운동 시작했다고 하니까 78세 되신 분이 그러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산책 나가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